야, 아줌마. 몸매 좋은데? 같이 모텔 갈래? KTX 특실에서 여성을 성희롱한 조폭들. 알고 보니 그녀는 대한민국 투스타였고 그들을 박살내는 정보사령관이었던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은 늦은 오후에 습한 공기와 인파의 소란스러움으로 가득 찼다. 수많은 인파 속 유난히 허리를 꼿꼿이 세운 한 여성이 무심한 표정으로 캐리어를 끌며 걸어 나왔다. 그녀의 이름은 한세령. 나이는 40 후반이었지만 잡티 하나 없는 팽팽한 피부와 군더더기 없는 몸매는 그녀를 30 초반으로 보이게 했다. 염색하지 않은 긴 흑발을 하나로 단정하게 묶고 값비싸 보이지는 않지만 몸에 완벽하게 맞는 검은색 리넨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평범한 휴가객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모든 소리를 분별하며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는 포식자의 눈이었다. 그녀의 공식적인 보직은 대한민국 육군 중장, 국군정보사령부 사령관. 군 내부에서도 가장 비밀스럽고 음지에서 움직이는 부대의 수장이었다. 그녀의 이력은 군적 기밀 사항이었으나 소문으로는 10수년 전 모든 흔적을 지우고 적진의 심장부에 침투했던 전설적인 북파공작원 출신이라고 했다. 적지에서 모든 팀원을 잃고 홀로 귀환한 피의 이력을 가진 여자. 그런 그녀가 일주일간의 짧은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물론 그녀의 휴가는 서류상의 단어일 뿐 실제로는 적국의 고위급 인사를 비밀리에 접촉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아, 씨발. 사람 존나게 많네. 그때 거칠고 저속한 목소리가 공항의 공기를 찢었다. 덩치 큰 사내 셋이 요란한 금목걸이를 흔들며 주위를 위협하듯 두리번거렸다. 선두에 선 남자는 험악한 인상에 두꺼운 목을 가진 누가 봐도 조폭 두목 행색이었다. 그의 이름은 도끼태. 부산을 근거지로 암암리의 세력을 키우는 신진칠성의 실세였다. 형님, 전연 보십시오. 와, 궁둥이가. 직입니다. 옆에 선 깔치라 불리는 비쩍 마른 남자가 음흉한 눈빛으로 공항 안내데스크의 여직원을 향해 턱짓했다. 야, 깔치. 여긴 공항이다. 조용히 가자. 일단 서울역 가서 KTX부터 타자고. 돼지라 불리는 뚱뚱한 남자가 그나마 눈치를 보며 말했다. 뭐 어떠냐, 돼지 새끼야. 우리가 돈 쓰겠다는데. 야, 아가씨. 도끼태가 안내데스크로 성큼성큼 다가가 데스크를 손바닥으로 쾅 내리쳤다. 젊은 여직원이 화들짝 놀라 어깨를 MCD의 2024 55 13 15 38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도와? 하. 오빠 술 한 잔 사주면 안 될까? 네가 딱 내 스타일이네. 얼마면 돼? 응. 도끼태가 노골적으로 여직원의 가슴께를 훑어보며 말했다. 여직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주변 사람들이 힐끔거렸지만 누구 하나 나서는 이가 없었다. 한세령은 그저 몇 미터 떨어진 공항철도 매표소 줄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녀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쓰레기들. 비켜. 도끼태 일당이 매표소 줄을 무시하고 맨 앞으로 끼어들려 했다. 그들 앞을 막아선 것은 한세령이었다. 뭐야, 이 아줌마는? 줄 안 보여? 깔치가 한세령의 어깨를 밀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손이 한세령의 어깨에 닿기 직전 한세령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줄. 서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주변의 소음을 압도하는 서늘한 힘이 있었다. 깔치는 순간 움찔했다. 여자의 눈빛 때문이었다. 마치 얼음 송곳이 자신의 눈을 정면으로 찌르는 듯한 살기였다. 이 인연이. 깔치가 욕설을 내뱉으려던 순간 도끼태가 그의 어깨를 잡아챘다. 됐다. 깔치. 우리가 참자.
저런 년 잘못 건드려봤자 피곤해. 표나 끊어. 도끼태는 한세령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몸매는 괜찮은데 눈깔이 더럽네. 그는 기분 나쁜 침을 바닥에 퇴뱉고는 한세령의 바로 뒤에 보란듯이 섰다. 한세령은 더 이상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휴가는 이미 얼룩지고 있었다. 서울역 KTX 승강장은 부산으로 향하는 특실 손님들로 붐볐다. 한세령은 1호차 특실 입구에서 조용히 열차를 기다렸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책 한 권이 들려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책이 아닌 승강장 바닥의 작은 틈새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때 다시 그 불쾌한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아, 형님. 여기도 특실 끊으셨습니까? 역시 형님 통이 크십니다. 당연하지, 이 새끼야.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부산까지 편하게 가야지. 도끼태 일당이었다. 그들은 공항에서보다 더 시끄러웠다. 이미 역 편의점에서 산 캔맥주를 하나씩 들고 있었다. 그들은 한세령을 발견하고는 마치 먹잇감을 다시 만난 하이에나처럼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어라? 저기 그 까칠한 아줌마 아니야? 깔치가 한세령을 턱으로 가리켰다. 오호. 인연이네. 아가씨, 또 보네. 도끼태가 술 냄새를 풍기며 한세령에게 다가왔다. 아까 공항에서의 굴욕을 만회하고 싶다는 듯 그의 표정은 더욱 오만해져 있었다. 아가씨, 혼자 부산 가시나? 우리도 부산 가는데. 심심하면 오빠들이랑 술이나 한잔하면서 가지. 도끼태가 노골적으로 그녀의 얼굴 바로 앞까지 제 얼굴을 들이밀었다. 역겨운 술 냄새와 담뱃전내가 확 끼쳤다. 한세령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끼태의 눈을 마주했다. 비켜주시죠. 불쾌합니다. 불쾌? 하. 이 아가씨가 뭘 모르네. 우리 형님이 지금 좋게 말할 때. 깔치가 옆에서 거들며 한세령의 팔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어디서 몸매 자랑질이야. 오빠가 한번 만져보자. 도끼태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향해 뻗어나왔다. 그 순간이었다. 한세령의 움직임은 눈으로 따라잡기 힘들었다. 그녀는 도끼태의 손목을 잡지도 밀치지도 않았다. 그저 뻗어오는 그의 손목 안쪽 정확히 촌관척 맥이 뛰는 지점을 두 손가락으로 가볍게 짚었을 뿐이다. 끄아악! 도끼태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손목이 부러진 듯한, 아니, 전기에 감전된 듯한 극심한 고통이 팔을 타고 어깨까지 치솟았다. 그는 방금 전까지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손목을 부여잡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형님, 괜찮으십니까? 이 미친년이. 우리 형님한테 무슨 짓을. 깔치와 돼지가 동시에 달려들려 했다. 손. 치우시죠. 한세령이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을 향해 말했다. 그녀는 방금 사람을 제압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저 서늘한 눈빛으로 두 남자를 응시할 뿐이었다. 깔치와 돼지는 그 기세에 눌려 차마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았다. 저 여자는 진짜다. 자신들이 길거리에서 상대하던 어설픈 양아치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것을. 에이, 이게 같은 년. 도끼태가 고통과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채 욕설을 퍼부었다. 너 오늘 부산 땅 밟을 생각 마라. 내가 니년 대가리를 깨부수고 말 거니까. 때마침 KTX가 승강장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부산행 KTX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세령은 더 이상 그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도끼태를 벌레 보듯 한번 쳐다본 뒤 유유히 열차에 올라탔다. 저 전연자 봐. 시발. 도끼태가 악을 썼지만 한세령은 이미 1호차 특실 안으로 사라진 뒤였다. 도끼태 일당은 분노에 차씩씩거리며 뒤따라 열차에 올라탔다. 불씨는 이제 활활 타오를 준비를 마쳤다.
KTX 특실은 조용하고 안락했다. 한세령은 창가 1인석에 자리를 잡고 눈을 감았다. 적진에서 보낸 일주일의 긴장감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듯 했다. 그녀는 잠시라도 이 평화를 즐기고 싶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아, 씨발. 여기 왜 이리 좁아? 특실 맞아? 도끼태 일당이 요란하게 들어오며 정적을 깼다. 그들은 한세령의 바로 뒷줄 좌석에 자리를 잡았다. 일부러 그녀가 들으라는 듯이. 형님, 아까 그년. 저기 앉았습니다. 깔치가 속삭였지만 그 목소리는 객실 전체에 울릴 만큼 컸다. 개년. 일단 가만 놔둬. 기차 움직이면 그때부터 조지면 돼. 밀실이잖아, 여긴. 아무도 못 도와줘. 도끼태가 고통을 참으며 중얼거렸다. 그의 손목은 벌써 시퍼렇게 멍이 들기 시작했다. 열차가 부드럽게 서울역을 출발했다. 한세령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녀의 모든 신경은 뒤쪽의 세 남자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야, 깔치. 술 좀 더 사오지 그랬냐? 입이 심심하네. 아, 형님. 여기 승무원 부르면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래. 야, 거기. 아가씨. 도끼태가 손가락을 튕기며 객실을 지나가던 여승무원을 불렀다. 앳되어 보이는 20대 초반의 승무원이었다. 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승무원이 상냥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술 없어? 뭐 위스키나 하다못해 소주라도. 빨리 가져와. 도끼태가 다리를 꼬고 앉아 거만하게 말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KTX 특실에서는 생수와 간단한 다과만 제공되며 주류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승무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정중하게 설명했다. 뭐? 이 씨발 장난하나? 돈 내고 타는데 술도 안 팔아? 이게 무슨 특실이야? 도끼태가 갑자기 언성을 높였다. 객실 안에 다른 승객들이 움찔하며 그들을 쳐다봤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규정상. 그리고 다른 고객님들께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조금만 조용히. 피해? 내가 지금 소리 지르게 생겼냐? 야, 너 이리 와봐. 도끼태가 승무원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승무원이야. 하는 작은 비명을 질렀다. 너 지금 나 가르치냐? 서비스직이라는 년이 손님한테 대들어? 그런 게 아니라. 아씨, 재수없게. 도끼태가 보란듯이 들고 있던 캔맥주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거품이 튀며 승무원의 유니폼 치마와 구두를 적셨다. 어머. 승무원의 눈에 눈물이 그럭 맺혔다. 뭐해? 안 닦고. 도끼태가 바닥을 턱짓했다. 아니지. 내 구두부터 닦아. 니년 때문에 내 비싼 구두 버렸잖아. 무릎 꿇고. 당장. 그것은 명백한 모욕이었다. 승무원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다. 깔치와 돼지는 뭐가 그리 재밌는지 낄낄거리고 있었다. 다른 승객들은 모두 창밖을 보거나 자는 척하며 이 상황을 외면했다. 그때였다. 죽은 듯이 앉아있던 한세령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에는 아까 공항에서 보였던 서늘함을 넘어 깊은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리넨 정장이 구김 하나 없이 그녀의 움직임을 따랐다. 그녀가 천천히 뒤로 돌아 도끼태를 마주봤다. 거기, 아저씨. 한세령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객실을 울렸다. 뭐야, 이년은 또. 아까 덜 맞았냐? 도끼태가 인상을 쓰며 그녀를 노려봤다. 한세령이 승무원에게 가볍게 고갯짓했다. 승무원님, 뒤로 가 계시죠. 여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승무원은 당황했지만 한세령의 눈빛에서 거부할 수 없는 힘을 느끼고는 뒷걸음질 쳤다.
한세령이 도끼태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목소리 낮추시죠. 하. 인연이 진짜 끝까지. 야 깔치 돼지. 뭐해? 전연 머리끄덩이 안 잡아. 도끼태가 소리쳤다. 깔치와 돼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한세령을 향해 다가왔다. 좁은 KTX 통로에서 3명의 거구와 1명의 여성이 마주섰다. 한세령이 입고 있던 재킷의 단추를 풀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도끼태 일당에게만 들릴 정도로 작았지만 그 내용은 지옥의 선고와도 같았다. 나는 지금부터 너희들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겠다. 군법에 따라 전시 상황에 준하는 적대 세력으로 간주. 지금부터 발생하는 모든 상황의 책임은 너희에게 있다. 나는 지금부터 너희들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겠다. 군법에 따라 전시 상황에 준하는 적대 세력으로 간주. 지금부터 발생하는 모든 상황의 책임은 너희에게 있다. 한세령의 목소리가 KTX 특실에 밀폐된 공기 속을 낮게 울렸다. 그 목소리에는 감정이라고는 한치도 섞여 있지 않았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선고였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깔치였다. 그는 마른 체형에서 나오는 날렵함을 믿고 있었다. 이 미친년이 진짜 죽고 싶어서. 깔치가 한세령의 머리채를 잡기 위해 손을 뻗으며 달려들었다. 좁은 통로였지만 그는 이 거리라면 충분히 여자의 얇은 손목이라도 붙잡을 수 있으리라 확신했다. 그의 손이 한세령의 턱 밑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은 마치 멈춘 듯 했다. 한세령은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반보 앞으로 나아갔다. 그 미세한 움직임 하나로 깔치와의 거리는 그녀의 영역 안으로 완벽하게 들어왔다. 그녀의 왼손이 번개처럼 솟구쳤다. 주먹도 손날도 아니었다. 그저 가볍게 편 손, 그 중에서도 중지 2번째 마디였다. 퍽. 소리는 둔탁했지만 그 결과는 끔찍했다. 그녀의 손가락 마디가 정확하게 깔치의 명치 바로 아랫부분, 인체의 급소 중 하나인 단중혈을 강타했다. 헉. 깔치의 눈이 그대로 뒤집혔다. 폐 속의 모든 공기가 단 한 번의 타격으로 강제로 배출되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아니, 숨을 쉬는 방법 자체를 잊어버린 듯 했다.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마치 전원이 꺼진 로봇처럼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2 손으로 목을 부여잡았지만 산소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통로 바닥에서 필사적으로 공기를 삼키려 애썼지만 나오는 것은 꺽꺽 하는 거친 가래 소리뿐이었다. 개. 뒤에 있던 돼지가 그 광경을 보고 이성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덩치를 믿었다. 120kg이 넘는 거구로 그대로 밀어붙이면 저 깡마른 여자는 종이장처럼 구겨질 것이라 생각했다. 죽어. 돼지가 거대한 몸을 날려 한세령을 덮쳤다. KTX 통로를 가득 메운 거대한 질량이었다. 한세령은 그 육탄 돌격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의 눈은 돼지의 어깨가 아닌 그의 발을 보고 있었다. 돼지가 마지막 스텝을 내디뎌 몸의 중심이 앞으로 쏠리는 찰나. 한세령의 몸이 살짝 왼쪽으로 비켜섰다. 동시에 그녀의 오른발이 돼지에 달려오는 왼쪽 발목을 가볍게 걸었다. 유도나 합기도의 화려한 기술이 아니었다. 그저 달려오는 물체의 균형점을 정확히 무너뜨리는 물리학에 가까운 움직임이었다. 돼지는 자신이 왜 넘어지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자신의 모든 체중과 가속도가 한순간에 방향을 잃었다. 거대한 몸은 균형을 잃고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다. 하지만 한세령의 움직임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돼지가 앞으로 무너지는 순간 한세령은 이미 그의 등 뒤로 반바퀴 돌아선 상태였다. 그녀는 무너지는 돼지의 뒷목덜미를 왼손으로 잡아챘다.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그의 허리띠를 움켜쥐었다. 끄아악!
돼지의 몸이 공중에서 반바퀴 회전했다. 한세령은 자신의 힘이 아닌 돼지의 체중을 이용해 그를 그대로 바닥에 내리꽂았다. 목표는 아까 쓰러진 깔치의 몸 위였다. 콰지직, 커, 헉. 깔치의 비명과 돼지의 비명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깔치는 등 위로 떨어진 거구의 무게에 갈비뼈 몇 대가 부러지는 고통을 느꼈고, 돼지는 자신의 무게에 더해져 바닥에 처박힌 어깨가 탈골되는 극통을 맛봤다. 두 남자는 KTX 통로 바닥에 포개져 거대한 살덩어리처럼 뒤엉켜 버둥거렸다. 이제 남은 것은 도끼태 하나였다. 도끼태는 이 모든 일이 불과 3초 안에 일어났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찼다. 저것은 여자가 아니었다. 괴물이었다. 너, 정체가 뭐야,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다. 하지만 한세령은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한세령이 앞으로 성큼 걸어갔다. 그녀의 구두굽이 바닥에 쓰러진 두 남자의 손등을 자비 없이 짓밟았다. 악, 으악. 도끼태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특실 좌석의 팔걸이에 허리가 걸려 넘어졌다. 그는 비굴하게 팔을 휘저으며 소리쳤다. 오지 마. 오지 말라고 이 미친년아. 한세령은 도끼태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40 후반 여성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강철 같은 악력이었다. 그녀는 도끼태를 좌석에서 그대로 끌어내어 객실벽에 처박았다. 쾅! 컥! 도끼태의 뒤통수가 KTX 내부 벽에 강하게 부딪혔다. 아까 뭐라고 했지? 한세령이 도끼태의 귓가에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의 눈은 바로 코앞에서 도끼태의 눈을 꿰뚫고 있었다. 에이, 이건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칠성 도끼태야. 너 같은 년 하나. 도끼태가 마지막 발악으로 아까 한세령에게 제압당했던 오른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치려 했다. 한세령은 그 손을 기다렸다는 듯이 잡아챘다. 그리고는 아까 승강장에서 짚었던 바로 그 손목, 시퍼렇게 멍이 든 바로 그 부위를. 이번에는 두 손가락이 아니었다. 그녀의 엄지손가락이 마치 쇠못을 박아 넣듯 그의 손목 안쪽 혈관과 신경다발을 지식였다. 끄아악! 도끼태의 입에서 나온 것은 비명이라기보다는 짐승이 죽기 직전에 내지르는 단말마의 절규였다.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았다. 손목에서부터 시작된 통증이 팔을 타고 올라와 심장을 쥐어짜는 듯 했다. 내 놈의 손목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다. 한세령이 그의 손목을 꺾었다. 우두둑. 뼈가 부러지는 소리는 아니었다. 그보다 더 끔찍한 소리. 인대와 힘줄이 뒤틀리고 끊어지는 질기고 불쾌한 파열음이었다. 도끼태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눈을 뒤집으며 기절하려 했다. 하지만 한세령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의 다른 손이 도끼태의 뺨을 가볍게 찰싹 때렸다. 정신 차려. 교육은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그녀가 도끼태의 멱살을 놓고 뒤로 물러섰다. 도끼태는 오른팔을 부여잡고 바닥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제 고통에 찬 신음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내지 못했다. KTX 1호차 특실. 서울역을 출발한 지 고작 15분. 객실 안은 절대적인 정적이 흘렀다. 승객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들은 방금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웬만한 액션 영화보다 더 잔혹하고 더 빠르고 더 일방적인 제압이었다. 한세령은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자신의 재킷을 여몄다. 그녀는 겁에 질려 구석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여승무원을 돌아봤다. 괜찮습니까? 네. 아, 네. 승무원은 자기도 모르게 군인처럼 대답했다.
한세령이 바닥에 나뒹구는 세 남자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일단 다음 역에 도착할 때까지 저 쓰레기들이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죠. 묶을 만한 게 있습니까? 케이블 타이라도. 아, 네. 잠시만요. 승무원이 황급히 승무원실로 달려갔다. 한세령은 다시 자신의 창가 1인석으로 돌아와 앉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녀는 아까 읽다 만 책을 다시 펼쳤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책이 아닌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경기도의 풍경을 향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깊고 고요하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생각했다. 부산. 빨리 가야 하는데. 일이 귀찮게 꼬여버렸군. 그녀의 휴가 목적지는 그녀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한세령 중장이 아닌 그저 엄마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 천안 아산역을 무정차 통과한 KTX가 최고 속도로 남쪽을 향해 질주했다. 1호차 특실의 공기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여승무원과 황급히 달려온 열차 팀장이 가져온 케이블 타이로 한세령은 세 남자의 손과 발을 직접 결박했다. 그 과정에서 도끼태가 고통 속에서도 욕설을 내뱉으려 했지만 한세령이 그의 턱관절 부근을 가볍게 누르자 입을 다물어 버렸다. 그녀는 인체의 급소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열차 팀장은 쉰이 넘어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이마에 식은 땀을 흘리며 한세령에게 다가왔다. 고객님, 정말 아니, 일단 무슨 상황인지, 그는 이 여성이 고마운 존재인지 아니면 더 무서운 존재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폭행 현행범입니다. 다음 정차역에서 경찰에 인계하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소란이 일어났고요. 한세령은 책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아, 네, 그건 그런데. 이분들, 상태가 좀. 팀장의 눈이 팔이 기괴한 각도로 꺾인 도끼태와 갈비뼈를 부여잡고 신음하는 깔치에게 향했다. 정당방위입니다. 저들이 먼저 승무원에게 위해를 가하려 했습니다. 여기 모든 승객이 증인입니다. 한세령이 말하자 객실 안의 모든 승객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까의 방관자적인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도끼태가 부러지지 않은 왼손으로 힘겹게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씨발. 끝난 줄 알지? 그는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한세령을 노려보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형님. 접니다. 도끼태.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고통, 그리고 다급함으로 떨렸다. 지금. KTX. 씨발, 어떤 미친년한테. 당했습니다. 예. 파리. 아작. 예, 1호차 특실. 전화기 너머로 무언가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네. 지금 대전역 거의다. 아니, 통과했나? 어딥니까? 팀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곧. 오송역. 통과합니다. 다음 정차역은 동대구역입니다. 동대구역이랍니다, 형님. 예. 동대구역에. 애들 좀. 아니, 제대로 보내주십시오. 2년 아주 족쳐놔야 합니다. 예. 국회의원. 삼촌? 아, 예. 삼촌한테도. 도끼태의 얼굴에 다시 오만함과 도끼가 서렸다. 그는 자신이 가진 힘을 확신하고 있었다. 들었냐, 이년아? 동대구역이다. 니년은 거기서 못 내려. 아니, 내리게는 해줄게. 두 다리 멀쩡이는 못 내리겠지만. 낄낄. 그는 칠성파라는 조직의 힘 그리고 그 뒤를 봐주는 정치권의 힘을 맹신하고 있었다. 열차 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동대구역에서 조폭들이 난동을 부린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다. 다른 승객들도 불안한 듯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한세령은 그저 조용히 그 통화를 듣고 있었다. 도끼태가 전화를 끊자 그녀도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녀의 휴대폰은 구형 이지이지 폴더폰이었다. 군 내부에서도 최고 수준의 보안 등급을 가진 특수 제작품이었다. 그녀는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음은 2번 이상 울리지 않았다. 사령관님, 한태준 소령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감정 없이 잘 훈련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국군정보사령부 사령관 직속 흑색 작전을 담당하는 비공식 부대의 팀장이었다. 한세령은 차창 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현재 위치 오송역 통과. 부산행 KTX 열차 번호 12355. 예, 사령관님. 한태준 소령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들었다. 1호차 특실. 적대 세력색. 부산 칠성파 소속 주동자 도끼태. 이들이 동대구역에서 대규모 폭력 사태를 예고했다. 배후에 정치인이 연루된 정황. 확인했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한소령. 한세령이 말을 이었다. 동대구역에 경력을 배치해. 내릴 필요는 없어. 내가 처리할 테니. 다만 저들이 동대구역 플랫폼에 발을 디디는 순간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제2작전사령부 헌병대가 동시에 움직이도록. 죄목은 단순 폭행이 아니다. 어떤 죄목을 적용할까요? 군 통신망 교란 및 불법 도감청 시도. 그리고 국가보안시설인 KTX 내부에서의 테러 예비 음모. 거기에 마약 투약 혐의도 추가해. 마약입니까? 하지만 증거는 지금부터 만들면 되겠지. 도끼태. 신진칠성. 분명히 무언가 나올 거다. 국정원 마약수사팀에도 협조 요청해. 내 이름으로.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녀는 적을 정하면 그 뿌리까지 뽑아버리는 성격이었다. 그리고 도끼태가 언급한 국회의원 삼촌. 지금부터 1시간 내로 그자가 누구인지, 칠성파와 어떤 검은 거래가 있었는지 모두 파악해서 4개인 단말기로 도구해. 내가 부산역에 도착하기 전까지. 명령 수령했습니다, 사령관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끊어. 한세령이 폴더를 탁 닫았다. 그녀의 통화는 도끼태처럼 시끄럽지 않았다. 그저 조용한 속삭임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 속삭임은 대한민국 남부 전체의 군과 경찰, 심지어 정보기관까지 움직이는 거대한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다. 도끼태는 여전히 낄낄거리고 있었다. 어쭈? 아줌마도 어디 전화하네? 어디? 남편한테 일러 바치게? 늦었어, 아줌마. 낄낄. 한세령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다시 책을 펼쳤다. 그녀의 책갈피에는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이 꽂혀 있었다. 교복을 입은 앳된 아들과 함께 찍은 어색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었다. 이준아. 엄마가. 조금 늦을지도 모르겠다. 그녀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부드러워졌다. KTX는 김천 구미역을 지나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는 낙동강 철교를 건너고 있었다. 객실 안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도끼태는 자신의 형님과 계속 연락하며 동대구역에 집결할 조직원들의 규모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는 승리감을 만끽하고 있었다. 아줌마,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게. 지금이라도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내 구두, 아니, 내 바짓가랑이라도 핥으면서 빌어봐. 그럼 내가 동대구역에서 내릴 때 우리 애들한테 말해서 머리털만 밀고 봐줄 수도 있어. 어때? 낄낄. 깔치와 돼지도 고통 속에서 그 말을 듣고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다. 한세령은 책을 덮었다.
그녀는 도끼태를 바라봤다. 경멸이나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측은함이었다. 곧 죽을 줄도 모르고 떠드는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너희 같은 쓰레기들은 항상 자신이 쥔 칼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줄 알지. 한세령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뭐야? 하지만 그 칼은 내가 쥔 게 아니야. 누군가 너에게 쥐어준 것뿐이지. 그리고 그 칼자루를 쥔 자는 언제든 너를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 뭔 개소리야. 인연이 맞아서 정신이 나갔나? 그때였다. 딩동댕동의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다음 정차역인 동대구역에 도착하겠습니다. 내리실 문은 도끼태의 얼굴이 환희로 빛났다. 왔다. 왔어. 동대구다. 이 씨발년아, 너 이제 뒤졌어. 열차가 서서히 속도를 줄이며 동대구역의 거대한 역사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도끼태는 창밖을 보며 자신의 조직원들을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플랫폼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평소의 하차객들 외에는 그가 기대했던 우락부락한 검은 정장의 사내들은 보이지 않았다. 뭐지? 이 새끼들. 어디 있어? 도끼태가 당황하기 시작했다. 열차가 쉬이그 소리를 내며 완전히 멈춰섰다. 1호차 특실의 출입문이 열렸다. 형님, 저깁니다. 깔치가 창밖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 플랫폼에 서 있던 것은 조폭들이 아니었다. 방탄 헬멧과 검은색 특수 전투복을 입고 기관단총으로 무장한 경찰 특공대 SD 대원 수십 명이었다. 그들은 완벽한 진영을 갖추고 1호차 출입문 앞을 포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뒤로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형사들과 육군 제2작전 사령부 소속의 헌병대원들이 살벌한 눈빛으로 서 있었다. 뭐야? 저거. 영화 찍어? 도끼태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출입문으로 덩치 큰 형사 하나와 대령 계급장을 단 헌병대장이 동시에 올라탔다. 형사가 수첩을 펼쳐들고 객실 안을 둘러봤다. 도끼태, 깔치 본명 박칠성, 돼지 본명 마동춘. 맞지? 우리는 그냥 승객인데. 도끼태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다. 형사가 코웃음을 쳤다. 이 새끼들이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네. 야, 너희들 지금부터 국가보안시설 내 테러 예비 음모, 군 통신망 교란 시도, 그리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변호사? 그딴 거 없어. 묵비권? 행사해봐. 니들 입 열게 만드는 건 우리 전문이니까. 마약, 테러. 그게 무슨 소립니까? 우린 그냥 인연이랑 싸운. 그때 도끼태의 눈이 한세령과 마주쳤다. 한세령은 여전히 조용히 자리에 앉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도끼태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이 저 여자가 꾸민 짓이라는 것을. 저 여자는 평범한 아줌마가 아니었다. 너. 헌병대장이 한세령에게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신분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객님. 나머지 승객분들께는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은 한세령의 신분을 철저히 감추기 위한 사전에 약속된 행동이었다. 끌어내. 형사의 명령이 떨어지자 경찰 특공대원들이 객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세 남자의 결박을 풀고 더 강력한 수갑을 철컥 소리나게 채웠다. 억울합니다. 전현이 우릴 이렇게 만들었어요. 전현도 잡아. 끄악. 도끼태가 발악했지만 특공대원의 진압봉이 그의 복부를 강타하자 말을 잇지 못했다.
세 남자는 짐짝처럼 질질 끌려 동대구역 플랫폼으로 내던져졌다. 객실 안은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겁에 질렸던 여승무원과 열차 팀장이 한세령에게 다가왔다. 고객님, 대체 어떻게? 열차 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한세령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캐리어를 짐칸에서 내렸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산까지 안전 운행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열차가 출발하기 직전 동대구역 플랫폼으로 내렸다. 부산행 열차는 아니었지만 그녀는 내려야 했다. 플랫폼 구석에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마치 처음부터 그녀를 기다렸다는 듯이 대기하고 있었다. 한태준 소령이 차 문을 열고 그녀를 맞이했다. 사령관님, 오셨습니까? 상황은? 한세령이 차에 올라타며 물었다. 독기태가 언급한 국회의원 3초는 부산 해운대를 지역구로 둔 동만철 의원입니다. 칠성파의 뒤를 봐주며 각종 이권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팀에서 독의원의 자금 흐름을 추적 중입니다. 한세령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쓰레기를 치우려면 쓰레기통 자체를 없애야지. 어디로 모실까요? 부산역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드님께서 기다리실 텐데. 한세령은 잠시 눈을 감았다. 아니, 제2작전 사령부로 간다. 동만철 그놈 그리고 칠성파. 내가 직접 그 뿌리를 뽑아버리고 가야겠다. 이준희에겐 엄마가 조금 늦는다고 전해. 그녀의 휴가는 이렇게 또 다른 전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위치한 대한민국 육군 제2작전 사령부의 지휘통제실. 이곳은 한반도 남부 전역의 육해공군 방위를 총괄하는 심장부였다. 거대한 전면 스크린에는 대한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의 항적과 남부 지방의 주요 방공망 현황이 쉴 새 없이 갱신되고 있었다. 이곳의 공기는 일반적인 사무실의 그것과는 밀도가 달랐다. 소리 없는 긴장감, 언제든 전쟁에 돌입할 수 있는 자들의 냉철한 평정심이 짙게 깔려 있었다. 한세령이 검은색 세단에서 내리자 사령부 현관에는 이작전 사령관인 박종철 대장이 직접 마중 나와 있었다. 박 대장은 육사 출신의 정통파 야전 군인으로 한세령과는 공식적인 석상 외에는 만날 일이 거의 없는 사이였다. 그는 정보사령관, 그것도 비인가 특수작전을 총괄하는 그녀가 왜 자신의 관할 구역에 불시착했는지 궁금했지만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다. 한 장군, 먼 길 오느라 수고 많았소. 박 대장이 굵은 목소리로 악수를 청했다. 사령관님, 야밤에 불청객이 되어 송구합니다. 한세령은 가볍게 목례를 했다. 그녀의 리넨 정장은 KTX에서의 소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김 하나 없었다. 말 놓으시오. 계급은 내가 위지만 한 장군이 하는 일의 무게는 우리 모두의 어깨를 합친 것보다 무거우니 지하 벙커로 안내하지. 2명의 장성이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마주치는 모든 장교와 부사관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부동자세를 취했다. 육군 투스타, 그것도 정보사령관이라는 특수한 보직의 여군 중장이 풍기는 위압감은 사성 장군인 박 대장의 그것과는 또 다른 종류의 날카로움을 지니고 있었다. 지하 3층,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합동작전 지휘소 TACC 한편에 임시 지휘소가 마련되었다. 한태준 소령이 이미 위성통신망과 군 내부망을 이용해 완벽한 브리핑 자료를 준비해 둔 상태였다. 사령관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한 소령이 스크린을 가리켰다. 부산 칠성파 신진 세력, 독기태를 포함한 셋은 현재 동대구역 군사경찰대 구금시설에 분리수감 중입니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수대에서 초동조사를 시도했으나 저희 측의 요청으로 신병을 인도받았습니다. 민간인 신분이기에 절차상 논란이 될 수 있으나
군 통신망 교란 시도라는 죄목을 적용하여 일시적 군사 통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한세령이 고개를 끄덕였다. 동만철은 표적 동만철 의원. 현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달맞이 고개에 위치한 최고급 한정식집 월양관의 VIP룸에 체류 중입니다. 지역구 상공회의소 회장단 및 부산지검 고위 간부 몇 명과 만찬을 즐기는 중입니다. 이 자리는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닌 현재 동만철이 추진 중인 해운대 마린시티 제3 리조트 사업의 인허가 관련 로비가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판단됩니다. 스크린에는 월향관의 외부 전경과 내부 구조도가 떴다. 이미 정보사의 까마귀들이 주변에 모두 배치된 상태였다. 잘 됐군. 쓰레기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으니 치우기 편하겠어. 한세령의 목소리에 차가운 미소가 어렸다. 박 사령관님. 한세령이 박 대장을 돌아봤다. 부탁이 있습니다. 이작전사 예하 특공여단 병력 일부와 헌병 특수임무대 SDT의 지원을 요청합니다. 부산 시내에서의 작전입니다. 혹시 모를 칠성파 잔당의 저항에 대비해야 합니다. 물론이요. 한 장군이 필요하다면 내 직속 경호대라도 내어줄 수 있소. 이미 대기시켜 두었소. 박종철 대장은 그녀가 단순한 KTX 난동범을 잡으러 온 것이 아님을 직감했다. 이것은 부산 지역의 거대한 암적 존재를 도려내는 외과 수술이었다. 한소령. 도끼태를 데려와. 내가 직접 교육을 시작해야겠군. 저들의 입에서 나온 증거가 우리가 휘두를 칼이 될 테니. 알겠습니다. 10분 뒤 이작전 사령부 지하 구금 시설의 특별신문실. 이곳은 창문 하나 없고 사방이 흡음재로 처리된 완벽한 밀실이었다. 차가운 쇠 테이블과 의자 2개가 전부였다. 손목에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온 도끼태는 아까 KTX에서와는 달리 완전히 겁에 질려 있었다. 경찰서가 아닌 총을 든 군인들이 지키는 군사시설이라는 점이 그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다. 철컥. 신문실 문이 열리고 한세령이 홀로 들어왔다. 그녀는 여전히 그 검은색 리넨 정장 차림이었다. 씨발. 년. 도끼태는 본능적인 공포 속에서도 욕설을 내뱉었다. 내년이 뭔데 날 여기에 가둬. 당장 변호사 불러. 우리 삼촌한테. 한세령은 아무 말 없이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태블릿 PC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도끼태. 나이는 43. 부산 영도구 청학동 출생. 전과 12범. 신진 칠성파 행동대장. 하지만 실질적인 자금책. 뭐야. 도끼태의 눈이 흔들렸다. 동만철 의원은 내 삼촌이 아니지. 오촌 당숙인가? 촌수도 멀어. 넌 그저 동만철의 더러운 돈을 세탁하고 반대파를 조용히 시키는 개일 뿐이야. 개소리 마. 우리 삼촌이. 한세령이 태블릿 화면을 켰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도끼태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것이었다. 스위스 비밀 계좌의 거래 내역서였다. 4개인 비자금이다. 동만철 의원의 자금 일부를 횡령해서 내가 따로 챙긴 돈이지. 총액이 72억 원. 동만철은 이 사실을 모르더군. 알면 널 가만둘까? 힉. 도끼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것은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자신의 유일한 보험이었다. 너. 어떻게? 내가 오늘 KTX에서 내뱉은 그 국회의원 삼촌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 국군정보사령부의 모든 대외 정보망이 너와 동만철을 스캔했다. 넌 내가 쥔 칼이 얼마나 무딘지 몰랐던 거야. 한세령이 태블릿 화면을 넘겼다. 이번에는 영상이었다. 도끼태가 지난달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에서 젊은 여자와 밀회를 나누는 고화질 영상이었다. 내 아내는 아니더군.
내가 그렇게 아낀다는 내 아들, 초등학교 6학년. 그 아들의 담임 선생님이던데. 취향이 독특해. 악마 같은 년. 도끼태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것이 알려지면 그의 가정은 끝장이었다. 악마? 아니. 난 그저 사실을 말할 뿐이다. 한세령이 도끼태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은 이제 KTX에서보다 더 깊고 어두운 심연을 담고 있었다. 도끼태, 넌 이미 끝났어. 내가 횡령한 이 돈, 내 불륜 증거. 이것만 동만철에게 넘겨도 넌 내일 아침 부산 앞바다에 떠오를 거다. 아니, 그 전에 내가 오늘 저지른 테러 예비 음모와 마약 혐의. 우리가 증거를 못 만들 것 같나? 한세령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도끼태의 귀에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속삭임이었지만 그 내용은 도끼태의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들었다. 내가 북파 공작원 시절 적진에서 수많은 인간 말종들을 신문했다. 그들 중 일부는 혀를 깨물고 자결하려 했지.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나? 펜치로 이빨을 전부 뽑아버리는 거였다. 혀를 깨물 수 없도록. 그 다음엔 손톱을 뽑고 그 다음엔. 그녀는 도끼태의 부러진 손목을 지그시 바라봤다. 아까보다 더 퉁퉁 부어오른 손목이었다. 끄아. 도끼태는 고통을 떠올리며 의자에서 발작하듯 몸을 떨었다. 난 내가 아픈 게 싫다. 난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 난 그저 내가 협조하길 바랄 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연인을 달래는 듯 부드러웠다. 동만철의 모든 것을 풀어라. 마약 유통 경로, 정치 자금 내역, 리조트 사업의 검은 돈. 내가 아는 모든 것. 지금부터 1시간.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 난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영도 청학동의 내 아들놈 학교에 내 불륜 영상을 대자보로 붙여버릴 거다. 4. 살려주십시오. 도끼태의 마지막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수갑이 채워진 손을 필사적으로 모으며 쇠 테이블에 머리를 찧었다. 다 불겠습니다. 다 말할 테니. 제발. 제 아들만은. 진작 그랬어야지. 한세령이 차갑게 말했다. 한소령. 들어와. 받아쓰기 시작해. 그녀는 신문실을 나오며 손에 묻지도 않은 먼지를 털어냈다. 야수의 심장을 움켜쥐는 일은 그녀에게는 일상이었다. 부산 해운대 달맞이 고개. 밤이 깊어지자 짙은 해무가 가로등 불빛을 집어삼키며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월향관은 그 정상에서도 가장 은밀한 곳에 자리 잡은 부산의 실세들만이 드나드는 요새 같은 곳이었다. VIP 룸 천궁. 방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광안대교와 마린시티의 야경이 병풍처럼 펼쳐지는 곳이었다.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수정 샹들리에 아래 10명이 넘는 남자들이 값비싼 양주와 진수성찬을 즐기고 있었다. 허허, 우리 독 의원님. 이번 리조트 것만 성사되면 부산 경제가 그냥 확 살아나는 겁니다. 의원님이 힘 좀 써주십시오. 기름진 얼굴의 상공회의소 회장이 동만철 의원에게 아부의 잔을 올렸다. 하, 김 회장. 걱정 마십시오. 내가 누굽니까? 이 동만철이가 청와대에 직접 들어가서라도 단판을 짓겠습니다.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동만철은 호탕하게 웃으며 잔을 비웠다. 그는 오만한 권력자의 전형이었다. 근데 아까부터 연락 온 거 없습니까? 도끼태 말입니다. 오늘 서울에서 내려온다고. 부산지검의 부장검사 하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동만철의 미간이 순간 찌푸려졌다. 아, 그 병신 같은 새끼. KTX에서 웬 미친년이랑 시비가 붙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동대구역에 애들 풀어서 조져놓으라고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네요.
즉, 요즘 애새끼들은 빠릿빠릿한 맛이 없어. 그는 자신의 조카뻘 되는 도끼태를 그저 소모품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 하긴 의원님 하시는 큰일에 비하면 그런 잡놈들 일은. 부장검사가 다시 아첨을 하려던 순간 쾅! 천궁의 육중한 원목 문이 문자 그대로 폭발하듯 부서져 나갔다. 문짝 파편이 테이블 위로 쏟아지고 값비싼 양주병과 그릇들이 박살났다. 뭐야? 웬 놈들이야? 연회에 참석했던 자들이 모두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먼지와 연기 속으로 검은색 특수 전투복을 입은 사내들이 일사불란하게 방 안으로 진입했다. 그들은 경찰이 아니었다. 방탄 헬멧에 달린 야간 투시경, 그리고 K-워너 기관단총의 총구. 그들은 이작전 사령부 헌병 특수임무대 SDT 대원들이었다. 모두 손머리 위로. 움직이면 쏜다. 대원들이 붉은 레이저 포인터로 방 안의 인물들을 겨눴다. 부산지검 부장검사는 자신의 관자놀이에 와닿는 차가운 총구를 보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오줌을 지렸다. 이게 무슨 짓이야? 너희들 정체가 뭐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동만철 의원이 유일하게 서서 고함을 질렀다. 그는 현역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믿고 있었다. 나 국회의원 동만철이야. 당장 책임자 나오라고 해. 그때 특임대원들 사이를 뚫고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다. 한태준 소령이었다. 그는 전투복이 아닌 깔끔한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에게서 풍기는 살기는 특임대원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무거웠다. 동만철 의원. 한태준이 동만철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한태준 소령이요. 군. 정보사? 군대가 왜 민간인을? 동만철의 얼굴이 처음으로 당황과 공포로 물들기 시작했다. 경찰이나 검찰이 아니었다. 군대, 그것도 가장 비밀스러운 정보사였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회기 중일 때만 유효하지. 지금은 아니오. 한태준이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설령 회기 중이라도 국가 내란 예비 음모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는 해당하지 않소. 무슨 내란이라니. 말도 안 되는.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지금부터 내 놈이 조사를 받아보면 알게 되겠지. 한태준의 입에서 처음으로 반말과 욕설이 튀어나왔다. 방금 전 내 놈의 조카 도끼태가 모든 것을 자백했다. 내 놈이 부산항을 통해 밀반입한 북한산 위조 마약, 그리고 그 자금으로 러시아 쪽 인사와 접촉해 군사기밀을 빼돌리려 한 정황까지. 도끼태가 내 놈의 비밀 금고 위치도 다 불더군. 한태준이 손짓했다. 특임대원 2명이 동만철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붙잡아 뒤로 꺾었다. 이거나. 내가 누군. 내 놈은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가 반역자다. 한태준이 수갑을 꺼내 동만철의 손목에 철컥 채웠다. 사실 도끼태가 북한산 마약이나 군사기밀까지 불지는 않았다. 그것은 한세령이 만들어낸 덫이었다. 도끼태가 불었던 것은 단순 횡령, 폭력, 마약 유통 국내산 정도였다. 하지만 한세령은 이 기회에 동만철이라는 거악을 뿌리 뽑기 위해 그에게 가장 치명적인 죄목을 덮어 씌운 것이다. 정보사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 되는 무시무시한 힘이었다. 끌고 가. 한태준의 명령에 동만철은 부산 최고의 야경을 뒤로 한 채 짐승처럼 끌려나갔다. 억울하다. 이건 정치 탄압이다. 한세령이 배후냐? 이게 같은. 그의 마지막 발악은 월양관의 복도에서 울리다 사라졌다. 같은 시각 부산 서면과 남포동 일대의 칠성파 신진 세력의 근거지들. 수십 개의 유흥업소와 도박장 문이 동시에 박살났다. 이번에는 헌병대가 아니었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경찰특공대가
정보사로부터 넘겨받은 도끼태의 자백 리스트를 들고 일제 단속에 들어갔다. 부산의 밤하늘은 사이렌 소리로 가득 찼다. 단 하룻밤 만에 부산을 주름잡던 거대한 범죄 조직 하나가, 그리고 그들을 비호하던 현역 국회의원 하나가 지도상에서 지워지고 있었다. 이 모든 작전을 한세령은 대구 이작전 사령부 지하 벙커 스크린을 통해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기쁨도 분노도 없는 그저 임무 완료라는 네 글자만 떠오르는 무표정이었다. 그녀가 폴더폰을 열었다. 아들 이준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5통이나 와 있었다.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 망설였다.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지금의 이 강철 같은 집중력이 무너질 것 같았다. 사령관님, 동만철 신병 확보 완료했습니다. 칠성파 잔당 72명 검거 완료. 작전 종료되었습니다. 한태준 소령의 보고가 들어왔다. 수고했다. 난 부산으로 가야겠다. 아들이 기다려서. 그녀가 처음으로 사령관이 아닌 엄마로서의 말을 내뱉었다.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동이 트기 시작한 새벽 5시였다. 한세령은 이작전 사령부에서 제공한 헬기를 타고 대구에서 부산역 인근 헬기장으로 이동했다. 그녀의 휴가는 이미 엉망이 되었지만 그녀가 처리해야 할 마지막 일이 남아 있었다. 부산역 광장 건너편 초량동의 낡은 여관 앞. 이곳은 군사경찰대의 임시 안가로 사용되는 곳이었다. 한세령이 차에서 내리자 한태준 소령이 이미 누군가를 데리고 나와 있었다. KTX 1호차에서 난동을 부렸던 도끼태, 깔치, 그리고 돼지였다. 그들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칠성파의 기세등등함은 온데간데 없고 동만철이라는 거대한 뒷배가 사라졌다는 절망감, 그리고 군사시설에서의 하룻밤이 안겨준 공포로 인해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그들의 머리는 이미 군인처럼 짧게 깎여 있었다. 사사령. 아니 장군님. 도끼태가 한세령을 보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깔치와 돼지도 따라서 엎드렸다. 일어나. 한세령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그녀의 뒤편으로 어제 KTX에서 봉변을 당했던 젊은 여승무원과 열차 팀장이 쭈뼛거리며 서 있었다. 그들은 새벽에 갑자기 군인들이 찾아와 중요한 일이라며 이곳으로 데려와 영문도 모른 채 떨고 있었다. 저분들은 어제 여승무원이 세 남자를 알아보고는 놀라서 뒷걸음질 쳤다. 괜찮습니다. 한세령이 승무원을 안심시켰다. 당신들에게 사과할 사람들이 있어서 모셨습니다. 그녀가 세 남자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무릎 꿇어. 세 남자는 즉시 시멘트 바닥에 다시 무릎을 꿇었다. 어제 너희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하나? 기억하냐고 물었다. 한세령의 목소리에 살기가 어렸다. 예, 기억합니다. 세 남자가 동시에 외쳤다. 너희들은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예의를 저버렸다. 약한 사람에게 강하고 강한 사람에겐 비굴했지. 너희 같은 것들을 기생충이라고 부른다.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 한세령이 도끼태의 멱살을 잡아 올렸다. 내 놈들은 어제 저 두 분의 자존심을 짓밟았고 공공의 질서를 무너뜨렸으며 무엇보다 내 휴가를 망쳤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도끼태가 눈물 콧물을 흘리며 빌었다. 그가 가진 모든 것, 돈, 권력, 조직이 사라진 지금 그는 그저 목숨을 구걸하는 한 마리의 짐승에 불과했다. 사과는 나한테 하는 게 아니다. 한세령이 그를 승무원과 팀장 앞으로 내던졌다. 저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 내 놈들의 더러운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해라. 물론 용서받지 못하겠지만 도끼태는 승무원의 발치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다. 승무원님, 어제 저희가 정말 개만도 못한 짓을
죽여주십시오. 제가 미쳤었습니다. 깔치와 돼지도 울부짖으며 바닥에 머리를 찧었다. 팀장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사람답지 못한 짓은 안 하겠습니다. 여승무원과 팀장은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안이 벙벙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들을 죽일 듯이 위협하던 조폭들이 하룻밤 만에 머리를 박고 용서를 비는 모습은 비현실적이기까지 했다. 한참 동안 그들의 울음 섞인 사과가 이어졌다. 승무원은 마음이 약해졌는지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저 괜찮습니다. 일어나세요. 아니, 안 괜찮아. 한세령이 단호하게 말했다. 도끼태, 깔치, 돼지, 너희는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거다. 예? 그 말씀은 저희를 풀어주시는? 도끼태가 희망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다. 풀어줘?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우스워 보이나? 한세령이 비웃었다. 너희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하나, 동만철과 함께 감옥에서 수십 년을 썩는 것. 둘, 내가 제안하는 기회를 잡는 것. 너희는 어젯밤 도끼태의 자백으로 두 번째를 선택할 자격을 얻었다. 그녀가 한태준 소령에게 눈짓했다. 한소령이 서류 3장을 내밀었다. 자원입대 신청서였다. 소속은 육군이었지만 부대명은 공란으로 비어 있었다. 너희는 오늘부로 입대한다. 예. 이 나이에 군대를 43인 도끼태가 경악했다. 조용히 해. 너희가 갈 곳은 일반 부대가 아니다. 한세령의 눈이 맹수처럼 번뜩였다. 국군정보사령부 예하 비인가 특수작전부대. 너희가 KTX에서 보여준 극액기와 폭력성. 쓸모없지는 않더군. 난 너희 같은 인간 쓰레기들을 재활용하는 전문가다. 그녀는 과거 자신처럼 모든 것을 잃고 막다른 길에 몰린 이들을 모아 최정예 북파 공작원으로 훈련시켰던 기억을 떠올렸다. 너희는 지옥을 맛보게 될 거다. 어제 내가 내 놈들 손목을 꺾은 건 애들 장난 수준이었음을 깨닫게 되겠지. 너희는 그곳에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오직 국가를 위한 도구로 다시 태어날 거다. 너희가 사회에서 저지른 죄를 적의 심장에서 피로 씻어내게 될 거다. 어쩌면 시체도 못 찾을 수도 있어. 세 남자는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감옥이 차라리 천국처럼 느껴졌다. 선택해라. 감옥이냐? 아니면 내 지옥이냐? 가겠습니다. 도끼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옥이라도 가겠습니다. 사람답게 다시 살 기회를 주신다면 좋아. 훌륭한 선택이다. 한세령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승무원과 팀장을 돌아봤다. 두 분께는 어제 일에 대한 보상으로 코레일 사장 직권으로 특별 포상과 유급 휴가가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오늘 여기서 본 모든 것은 두 분의 안전을 위해 잊으셔야 합니다. 이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팀장과 승무원이 거듭 고개를 숙였다. 한태준 소령이 세 남자를 검은색 벤 차량으로 거칠게 밀어넣었다. 그들은 이제 조폭이 아닌 정보사의 예비 소모품 1, 2, 3호가 되었다. 사령관님, 이제 아드님께 가시죠. 한세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초량동의 낡은 여관 골목을 빠져나오며 동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아침 해를 바라봤다. 그녀의 길고도 험난했던 휴가가 이제야 정말로 시작되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며 검은색 세단이 부산의 새벽 도로를 미끄러지듯 달렸다. 초량동의 비릿한 골목 냄새를 뒤로하고
차는 광안대교의 화려한 조명을 통과해 송정 터널을 지났다. 목적지는 부산에서도 가장 동쪽, 아직 도시의 불빛이 닿지 않아 옛 어촌의 고요함을 간직한 기장군 연활이었다. 한세령은 뒷좌석에 몸을 깊숙이 묻은 채 눈을 감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뇌는 지난 24시간 동안의 모든 기록을 마치 고성능 컴퓨터가 데이터를 정리하듯 하나하나 분류하고 봉인하는 중이었다. KTX에서의 첫 대면, 승강장에서의 1차 충돌, 객실 안에서의 압도적인 제압, 돛기태의 부러진 손목에서 느껴졌던 뼈와 인대의 질긴 감촉, 동대구역 플랫폼을 가득 메운 경찰 특공대와 헌병들의 차가운 금속성 소리, 대구 이작전 사령부 지하 벙커의 인공적인 공기, 돛기태가 신문실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흘리던 눈물과 콧물, 월향관의 통유리가 박살나는 소리와 함께 전송되던 특임대의 바디캠 영상, 그리고 방금 전 새벽 공기 속에서 자신을 향해 지옥이라도 가겠다며 절규하던 세 남자의 공포에 질린 눈동자. 그 모든 것이 사령관 한세령의 영역이었다. 그녀는 그 피비린내 나는 폭력과 냉혹한 심리전의 세계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한 적 없는 완벽한 포식자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했다. 한세령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자신의 두 손을 바라보았다. 가늘고 희지만 격투로 단련된 단단한 굳은 살이 박여 있고 손등에는 미세한 흉터들이 거미줄처럼 남아있는 손. 이 손은 불과 몇 시간 전 한 인간의 팔을 부러뜨리고 대한민국 거대 조직의 숨통을 끊어놓았다. 그녀는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폈다. 이 손으로 이제 곧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야 했다. 나는 괴물인가? 아니면 아직 엄마인가? 스스로에게 수없이 던졌던 질문이 다시금 그녀의 심장을 얼음 송곳처럼 찔렀다. 사령관님. 운전석의 한태준 소령이 백미러를 통해 그녀의 표정을 살피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해변가 작은 펜션입니다. 차는 좁은 1차선 도로를 따라 바다와 맞닿은 작은 주차장에 멈춰 섰다. 여기서 세워. 자네는 복귀하게. 아닙니다. 아드님 뵙고 나오실 때까지 대기. 아니. 복귀해. 한세령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건 명령이다. 한소령. 자네도 휴식이 필요해. 지난 24시간 수고 많았다. 그리고 돛기태 그 3명. 인간으로 만들어. 그게 자네에게 주는 다음 임무다. 명심하겠습니다. 한태준 소령은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았다. 그는 이 위대한 지휘관이 지금부터는 오직 어머니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한세령이 내리는 것을 확인하고는 소리 없이 차를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새벽 5시 반. 동쪽 수평선이 희미한 보라색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바다는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듯 짙은 남색으로 숨을 죽이고 있었다. 철썩, 철썩. 파도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한세령은 자신의 작은 캐리어를 끌며 해송 펜션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린 작은 2층 건물로 걸어갔다. 그녀의 아들 이주는 굳이 최고급 호텔이 아닌 언제나 이렇게 바다가 바로 보이는 조용한 민박집이나 펜션을 잡았다. 그게 엄마가 가장 편히 쉴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201호실. 한세령은 녹슨 철제 계단을 밟고 올라가 낡은 나무문 앞에 섰다. 그녀의 리넨 정장은 KTX에서의 소동과 밤샘 작전 지휘로 인해 구겨져 있었고 머리카락 몇 올이 땀에 젖어 뺨에 붙어 있었다. 그녀는 문을 두드리기 위해 손을 들었다. 정보사령관의 손. 이 손은 단단한 강철 문도 폭파시킬 수 있고 0.1초 만에 적의 급소를 찌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소는 이 낡은 나무 문을 두드리는 것조차 망설이며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사령관은 언제든 문을 박차고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엄마는 아들이 깰까봐 조심스레 노크해야만 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가볍게 문을 두드렸다. 똑, 똑.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자는가? 그녀가 다시 손을 들려던 순간 철컥 문이 열렸다. 문 안쪽에는 잠이 덜 깬 부스스한 머리를 한 청년이 서 있었다. 그녀의 아들 이준이었다. 22살. 자신을 전혀 닮지 않고 일찍 세상을 떠난 남편의 선한 눈매를 그대로 물려받은 아들. 엄마. 이준의 목소리는 잠에 잠겨 낮고 거칠었다. 뭐? 잤어? 한세령의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한 옥타브 낮게 가라앉았다. 수백 명의 군인들 앞에서 연설하던 그 카랑카랑한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다. 이준은 눈을 비비며 엄마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의 잠이 확 달아났다. 구겨진 옷, 창백하다 못해 푸른 빛이 도는 얼굴, 그리고 엄마의 옷깃에 희미하게 묻어있는 붉은색인지 갈색인지 모를 미세한 얼룩. KTX에서 튄 도끼태에 피었을까 아니면 신문실에서 튄 다른 무엇이었을까? 무슨 일 있었어? 이준의 목소리에 날카로운 걱정이 서렸다. 그는 세상 그 누구보다 자신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았다. 아니, 한세령은 반사적으로 대답했다. 아무 일도. 그냥 KTX가 좀 시끄러웠어. 연착되고. 이준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엄마가 시끄러웠다고 말할 때는 누군가는 죽기 직전까지 갔다는 뜻이었다. 그는 한숨을 푹 내쉬었다. 전화는 왜? 20통을 했는데 한 통을 안 받아. 나 부산역에서 밤샐 뻔했잖아. 투정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미안. 한세령이 조용히 말했다. 배터리가 없었어. 그녀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이준은 더 묻지 않았다. 그는 문을 활짝 열고 엄마를 안으로 이끌었다. 됐어. 밖이 추워. 일단 들어와. 씻어. 꼴이 말이 아니네, 우리 사령관님. 그는 일부러 사령관님이라는 단어에 장난스럽게 힘을 주었다. 한세령이 펜션 안으로 들어섰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훈훈한 온기로 가득했다. 그리고 고소하고 짭조름한 낯선 음식 냄새가 났다. 주방의 작은 가스레인지 위에는 방금 끓인 듯 김이 모락모락 나는 냄비가 올려져 있었다. 이게 웬 냄새야? 아, 미역국. 이준이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다. 엄마 온다고 해서 아침에 밥 먹이려고 끓여봤지. 난생 처음으로. 한세령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미역국. 그녀는 자신의 생일조차 챙기지 못하고 작전지에서 구른 지 오래였다. 내 생일. 아닌데. 알아. 그냥 엄마 오니까. 인터넷 보니까. 환영할 때도 끓여 먹는다던데. 피도 맑게 해준다 그러고. 이준은 툴툴거렸다. 엄마 피는 좀 맑아져야 하잖아. 너무 탁해. 그 말 한마디가 지난 24시간 동안 사령관 한세령이 쌓아 올렸던 모든 강철의 방어막을 단 한 번에 무너뜨렸다. 그녀의 눈시울이 속수무책으로 뜨거워졌다. 그녀는 KTX에서 세 남자를 제압할 때도 동만철의 정치 생명을 끊어놓을 때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아들이 끓여놓은 이 어설픈 미역국 냄새 앞에서 그녀는 무너지고 있었다. 엄마. 이준은 엄마가 우는 것을 본 기억이 없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조차 그녀는 울지 않고 모든 장례 절차를 지휘했었다. 그런 엄마가 지금 어깨를 떨고 있었다. 엄마.
왜 울어? 내가 뭐 잘못했어? 국이 맛이 없나? 이준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한세령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눈물을 보이기 싫어 뒤돌아섰다. 하지만 이준이 그녀를 붙잡고 돌려 세웠다. 무슨 일이야 진짜? 말해. 누가 엄마 괴롭혔어? 그 KTX 진상들 내가 찾아가. 아니야. 한세령이 아들의 말을 끊으며 와락 아들을 껴안았다. 캐리어가 쿵 소리를 내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녀는 아들의 품에 마치 어린아이처럼 얼굴을 묻었다. 군복이 아닌 아들의 낡은 스웨터에서 나는 따뜻한 섬유유연제 냄새가 그녀의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아니야. 아무도 날 못 괴롭혀. 이준아. 그녀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다. 그냥 국 냄새가 너무 좋아서 그래. 너무 따뜻해서. 이준은 아무 말 없이 자신보다 작지만 세상에서 가장 강한 그 여자의 등을 말없이 쓸어주었다. 그는 다 알았다. 자신의 어머니가 국가라는 거대한 짐을 지고 그 무게에 짓눌리지 않기 위해 얼마나 차가운 가면을 쓰고 버텨왔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가면을 잠시 내려놓고 싶어 하는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다. 동쪽 창문으로 붉은 아침 해가 쏟아져 들어와 두 사람을 비추었다. 자, 그만 울고. 이준이 먼저 엄마를 놓아주었다. 밥 먹자. 밥 먹고. 자. 한숨 푹 자고 일어나. 그러면 괜찮아져. 여기선 사령관 아니고 그냥 한세령이잖아. 내 엄마. 한세령은 붉어진 눈으로 아들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녀는 욕실로 들어가 밤새 얼굴에 묻었을 피로와 어쩌면 보이지 않는 피의 흔적들을 씻어냈다. 잠시 후 작은 밥상이 펼쳐졌다. 아들이 끓인 미역국, 그리고 편의점에서 사온 것이 분명한 즉석밥과 김치. 그것이 전부였지만 한세령에게는 월양관의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더 호화로운 만찬이었다. 그녀는 국물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다. 국물은 짰다. 너무 짜서 혀가 아릴 정도였다. 미역은 제대로 불리지 않아 딱딱했고 고기는 질겼다. 요리를 한 번도 안 해본 티가 역력했다. 이준이 긴장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별로지. 망했어. 인터넷 레시피 그대로 했는데. 한세령은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다시 들었다. 그리고는 밥을 국에 말았다.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는 사람처럼 후루룩 소리를 내며 국밥을 입안 가득 밀어 넣었다. 너무 짰지만 너무 뜨거웠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날 만큼 따뜻했다. 아니, 그녀가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 나서야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 아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것은 거창한 국가나 안보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바로 아들이 끓여준 이 짜디짠 미역국 한 그릇. 이 평범하고 따뜻한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었음을.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기장 앞바다가 아침 햇살에 부서지며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길고 험난했던 휴가가 비로소 시작되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